대학 병원 신경외과 펠로우 2년 차. 지우는 오늘도 수술실 입구에서 구겨진 마스크를 벗으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 중 전화 3통. 모두 엄마였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 비상구 계단에 앉았다. 전화를 걸자마자 날카롭지만 걱정이 듬뿍 담긴 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연락 한 번이 없니? 이번 주말에 고모네 아들 결혼식인 거 안 잊었지? 너 꼭 와야 한다. 병원 과장님한테 미리 말해서라도. 엄마, 나 이번 주 당직이야.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자랑만 할 거잖아. 나 피곤해. 지우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부모님에게 지우는 아들이자 동시에 그들이 평생 일궈온 고생의 결과물이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지훈을 의사로 만든 어머니에게 지훈의 의사 면허는 훈장이었고 친척들 앞에서 내세울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하얀 가운은 가끔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수에 같았다. 결국 주말 지훈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식장에 얼굴을 비쳤다. 예상대로였다. 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지훈의 팔짱을 꽉 끼고 놓지 않았다. 우리 지훈이가 이번에 큰 수술을 맡았잖아. 원장님도 지훈이 없으면 병원이 안 돌아간대. 지훈은 속이 뒤틀렸다. 어제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환자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온 아들의 초췌한 안색은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은 결국 폭발했다. 엄마, 제발 좀 해. 내가 무슨 전시용 트로피야? 나 어제 사람 죽는 거 보고 왔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엄마는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중요해? 어머니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차 안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며칠 뒤 지훈은 뜻밖의 택배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지훈이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지훈아, 엄마는 내가 의사라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힘든 공부 다 견뎌내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내가 대견해서 그랬던 거야.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표현이 모자랐다. 반찬 보내니까 밥 꼭 챙겨 먹어라. 힘들면 엄마한테는 투정 부려도 돼. 지훈은 장조림 통을 열었다.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찢어 만든 어머니의 지문과 시간이 묻어있는 반찬이었다.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했던 말들은 사실 자식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자식의 삶이 너무 무거워 보여 견딜 수 없었던 부모만의 서툰 응원이었음을. 지훈은 퇴근길 처음으로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장조림 잘 받았어. 맛있더라. 어머, 먹어봤니? 짜지는 않고? 응, 딱 좋아. 그리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병원 근처에 조용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산책이나 좀 하자. 병원 얘기 말고 그냥 우리 얘기하면서.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짧은 침묵, 그리고 이내 떨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예쁜 옷 입고 갈게. 지우는 병원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훈장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시장의 짠내와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때마다 영수는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통증보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열망을 먼저 느꼈다. 그 열망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아들 지훈이 의사 가운을 입던 날 영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떡을 돌리며 울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가난과 무시라는 이름의 형벌에서 마침내 사면받았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지훈이 전문의가 된 후 영순의 세계는 지훈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친척 모임에 갈 때도 영순의 입술은 늘 우리 아들 병원에서는 말이야. 로 시작했다. 그것은 영순에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려 길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그 굴욕의 시간들에 대한 유일한 복수였다. 지훈아, 오늘 피곤하니? 엄마가 보약 보냈어. 그거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내 몸은 내게 아니야. 나라의 보배고 우리 집 기둥이잖니. 영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오는 건 짧은 단답형 대답이나 바쁘다는 핑계에 끊긴 뿐이었다. 지훈이 전화를 냉정하게 끊을 때마다 영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하나 보며 어떻게 버텼는데. 그 보상 심리는 독약처럼 영순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다. 지훈이 바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바쁨 속에 자신을 위한 자리가 한 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더 집착했다. 더 큰 소리로 지훈의 이름을 부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아들의 직업을 전시했다.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았으니까. 결혼식장에서 지훈이 폭발하던 날, 영수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엄마, 내가 무슨 전시용 트로피야? 아들의 그 한마디는 영순의 심장을 꿰뚫었다. 트로피라니. 영수는 지훈을 트로피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구원이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자신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영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자식 덕에 좋은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었지만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잔뜩 움츠러든 어깨는 여전히 시장 바닥을 구르던 그 시절의 영순과 다를 바 없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며칠을 알아누웠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 너 잘났다. 의사 되고 나니 이제 무식한 엄마는 부끄럽다는 거지? 처음에는 분노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는 서글픈 자기객관화로 변했다. 지훈의 말대로 영수는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타이틀을 사랑했던 것일까? 아들이 수술실에서 환자의 죽음을 지켜보며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우리 아들이 수술했다는 화려한 결과물만 탐닉했던 것은 아닐까. 영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가장 익숙한 장소, 시장통 반찬 가게 주인이던 시절부터 지훈을 키워낸 그 부엌이었다. 그녀는 멍하니 냉장고를 열었다. 질 좋은 소고기가 눈에 들어왔다. 지훈이 어릴 적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영수는 잠을 줄여가며 장조림을 만들었다. 고기를 잘게 찢으며 영수는 기도했다.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남들에게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영수는 다시 칼을 잡았다. 이번에는 지훈의 성적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훈의 지친 영혼을 위해 고기를 찢기 시작했다. 한 점 한 점 찢어내며 영수는 처음으로 지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 좁은 수술실에서 얼마나 떨렸을까. 내가 자랑하는 그 하얀 가운이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갑옷이었을까. 고기를 다 찢었을 때쯤 영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가 그토록 목매었던 의사 아들이라는 훈장은 사실 지훈이 짊어진 거대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장조림 통 위에 서툰 글씨로 메모를 적었다. 엄마한테는 투정 부려도 돼. 이 말은 사실 영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영순아, 이제 지훈이를 놓아줘도 돼. 너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아들의 직업 뒤에 숨지 말고 그냥 너로 살아도 돼. 택배를 보내고 며칠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산책을 가자는 아들의 제안에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번에는 화려한 정장 대신 지훈이 예전에 사준 편한 운동화를 신기로 마음먹었다. 지훈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예전처럼
병원 원장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지훈아, 요즘 내 마음은 날씨가 어떠니? 영수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보상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내보냈음을 의미하는 독립선언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영순의 수첩에는 소위 뚜쟁이라 불리는 마담 뚜들과 지인들이 건넨 처자들의 프로필이 빼곡했다. 지훈아, 이 집안 좀 봐라. 아버지가 건설사 대표고 딸은 유학 다녀와서 갤러리 운영한단다. 내 급에 맞춰야지 아무나 만날 순 없잖니. 영순에게 신부감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이라는 찬란한 보석을 더욱 빛나게 해줄 세공사 혹은 그 가치를 증명해줄 보증서였다. 지훈이 병원에서 밤샘 수술을 하고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도 영수는 그 머리맡에서 사진을 들이밀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물건이야? 왜 내 인생의 반려자를 엄마가 쇼핑하듯 골라? 지훈의 항변은 영순에게 배은망덕한 소리로 들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좋은 환경에서 대접받고 살게 해주려는 건데. 영순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 희생의 부채가 칼날처럼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선언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영수는 잔뜩 기대하며 물었다. 어느 집 딸이니? 전공은? 부모님은 뭐 하시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영순의 기대를 처참히 부쉈다. 병원 근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시고 화려하진 않지만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영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선생님? 시골 부모? 그건 영순이 설계한 지훈의 인생 지도에 없는 경로였다. 시장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재벌가 딸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영순의 허영심에 거대한 금이 갔다. 그날부터 영수는 곡기를 끈다시피 하며 투쟁했다. 내가 너를 의사 만들려고 생선 대가리 쳐가며 번 돈이 얼마인데 겨우 이런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 고생을 시켰어?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영수는 몰랐다. 자신이 내 인생이라고 부르는 그 문장 안에 지훈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오직 자신의 보상받고 싶은 욕망만이 가득했다는 것을. 지훈의 완강한 고집에 결국 상견례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영수는 작정하고 가장 비싼 옷과 보석으로 무장했다. 상대방 부모를 기죽여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상대편 부모는 영순의 예상대로 소박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신부의 아버지는 굽실거리는 대신 인자하게 웃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딸이 지훈 선생 고생하는 것 보고 늘 마음 아파하더군요. 의사라는 직업이 참 귀하지만 그만큼 고단한 길인데 지훈 선생이 우리 딸 옆에서 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이상한 패배감을 느꼈다. 자신은 한 번도 지훈의 고단함을 먼저 걱정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의사 아들의 위험이 꺾일까봐 그 급에 맞는 여자를 찾기에 급급했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 입구에서 영수는 지훈과 마주쳤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눈부시게 잘생겼지만 그 눈빛은 영순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예식 내내 영수는 하객들의 찬사를 들었다. 의사 아들 장가 보내니 얼마나 좋으세요. 예전 같으면 어깨가 으쓱했을 말들이 지옥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영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훈의 결혼을 반대했던 진짜 이유는 신부의 조건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지훈을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둘 수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음을. 몇 달 뒤 지훈의 아내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훈 씨가 요즘 수술이 많아서 많이 수척해졌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장조림이 제일 먹고 싶다는데 혹시 비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배워서 직접 해주고 싶어서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감히 내 손맛을 흉내내? 라고 쏘아 붙였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 시장에 좋은 고기 들어왔더라. 주말에 우리 집에 오련? 같이 만들면서 가르쳐 주마. 지훈이 퇴근하며 며느리와 함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 왔어. 영수는 환하게 웃으며 문으로 나갔다. 의사 선생님이 아닌 퇴근하고 돌아온 평범하고 지친 내 아들을 안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 옆에 선 아들을 진심으로 쉬게 해주는 한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영수는 비로소 인생의 가장 무거운 훈장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행복을 얻었다.